어렵고 복잡한 경제를 한 큐에 정리해드리는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오늘은 증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보통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 모시고 같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8월 들어서 이른바 검은 월요일이라고 해서 주가가 좀 급락하고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자세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윤지호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대표가 오늘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로 8월 5일 날이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가 8% 넘게, 일본은 뭐 니케이 지수가 12%까지 빠지지 않습니까? 저도 한 20년 정도 이제 뭐 기자도 하고 뭐 하면서 금융시장 지켜봤는데 일본 증시 12% 빠지는 건 전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우리 굳이 비교하면 네. 1987년 10월 19일에 블랙 먼데이 얘기를 하죠. 하루에 미국 증시가 22.6% 폭락했으니까 그거에 비견될 정도로 사실 상당히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던 거죠. 근데 그만큼 뭔가 큰 충격이 금융시장에 원인이 있었다는 건데 네. 저희가 얘기 나온 것들은 미국의 경기 침체와 관련된 논란이 그때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이 이제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엔캐리 트레이드 뭐 청산이다 뭐 이런 얘기가 조금 있었고요. 네. 근데 뭐 다 사후 약방문 하락하고 나니까 이것저것 갖다 대는 것 같긴 했었는데 정확한 원인은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으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확한 원인을 알자면 우리가 1980년 블랙 먼데이도 대통령 직속위원회 생겨가지고 한참 뒤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포트폴리오 그 인슈런스 보험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한 가지 이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원인을 삼을 수 있는 거는 누가 뭐래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말이 나온 거죠. 아시다시피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사실 금리는 유동성도 의미하지만 사실 경기의 의미가 더 크거든요. 네. 아, 경기가 뭔가 얘네가 약간 불안한 거 아니야? 이 의심이 있는 상태였고요. 두 번째, 그러면 미세하게 하락을 해야 되는데 아까 방금 지적하신 소위 일본의 엔캐리 자금 청산 얘기가 나온 거죠. 아시다시피 일본은 엔화가 거의 1년 반 전인가는 110엔대였어요. 네네. 160엔을 가니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일본 여행 많이 가듯이 많은 투자가들이 일본 돈을 빌려다가 투자를 했던 거죠. 근데 급격하게 레버리지가 회수되는 과정에서 아마 일본 증시 급락도 나오고 그 외 빅테크들도 많이 돈을 빌려서 투자 많이 했으니까 급락이 나오고 하락이 좀 깊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락이 깊었다고 해서 이게 하락의 근거가 없는 하락이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가 처음에 촉발시킨 거기 때문에 이유는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증시는 좀 다 회복을 못하긴 했는데 일본은 하락하기 전 이상으로 올라가 있죠. 미국도 거의 그런 상태고요. 우리만 이렇게 뒤처지는 이유는 뭐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느 나라의 증시가 강해지려면 흔히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주주들한테 많이 가치를 줘야겠죠. 그래서 흔히 ROE라는 데이터를 보는데 우리나라 ROE는 여전히 좀 부진합니다. 특히 이익 측면에서 보면 올해 수익이 많이 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내수보다는 수출이 잘 돼야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이 돈을 법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결코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중 간의 교역이 적어질 거고 한국은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매력은 적다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산업의 편향이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없으니까 우리가 좋아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기 어떤 주식시장은 장기의 미래의 기대이익을 가져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뭔가 과거에 비해서 한국의 이익 증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글로벌 투자들이 다 이걸 공통된 고민으로 안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고민 중에 하나가 야 이번에 하락했다 상승하는 것도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만 좀 뒤처지고 결국에는 이른바 국장은 떠나고 미장을 투자하는 게 정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제 사실 어느 강연회를 갔었는데 질문 내용이 미국 주식밖에 안 물어보더라고요. 국내 주식은 아예 관심이 없습니까? 참 슬픈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미국 주식을 바라볼 때 동시에 좀 고민되는 건 너무나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하고 있고 미국 주식이 갖고 있는 소위 빅테크 기업들이 갖고 있는 우리의 고민은 이게 버블이면 어떡하지에 대한 고민이에요. 버블이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만큼 돈을 기업이 못 만들어내면 버블인 거고요.
뭐 돈을 계속 만들어내면 주가는 정당화되겠죠. 네네.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뭐 엔비디아는 그래도 돈을 만들어내니까 버블이 아니라 보겠지만 나머지 빅테크들은 그래픽 카드를 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네. 이거 상당히 비용 부담되지 않을까요? 이익을 거둬들이겠는 그 불안감들도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투자 기관들에서 고민거리로 내놓고 있는 주제죠. 이번에 이제 아까 이유 있는 하락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말씀드린 거는 네. 그래도 주도주였던 이런 빅테크 M7 종목들에 대한 의구심들도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도 동시에 제가 좀 해외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M7이라고 말씀하신 건 미국의 그렇죠. 주요 빅테크 그렇죠. 업체들 네. 7가지 이제 회사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애플도 있고, 테슬라도 포함되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종목이 테슬라와 엔비디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가장 많이 네. 투자한 거 통계를 보면 엔비디아, 테슬라 뭐 네. 1, 2위 다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수익성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면 네. 지금 이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나 네. 아니 나 한국 시장 싫어서 미국에 투자할래라고 하신 분들은 이 엔비디아나 테슬라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빨리 수익 챙겨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결국 아까 네. 강조드렸지만은 이제 앞으로 AI 세상이 열린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네. 내가 한 20년 뒤에 세상이 열리면 그때 얼마 이것들을 많이 사용하겠겠는가. 그래서 나는 전기차랑 소위 AI 관련된 주식을 갖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방법이 되겠죠. 근데 또 여기서 고민되는 건 많이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엔비디아가 좋은 건 알겠는데 엔비디아가 좋아지는 만큼 반 엔비디아 전선도 커지고 있어요. 그럼 엔비디아가 너무 마진을 많이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은 좀 싸게 생산을 하고 싶은 거죠. 애플은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엔비디아가 한 70% 갖고 있는데 네. 최근에 AMD도 상당히 시장을 가져가고 있죠. 동시에 만약에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SK 하이닉스 주가는 좋은데 삼성전자는 좀 부진했잖아요. 네. 결국 엔비디아에 누가 납품하냐의 싸움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서서히 그 양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되면 마진은 줄어들 거고 아까 제가 처음에 뭘 말씀드렸냐면 결국 이런 기술 혁신 기업들은 투자한 만큼 돈을 계속 만들어내야지만 유지하는데 그만큼 못 만들어내면 버블이 되는 거고 아마도 지금 현재 뭐 엔비디아가 그렇다 치는데 네. 엔비디아의 GPU 소위 그 GPU로 그래픽 카드를 쓴 회사들은 어마어마하게 소위 자본 지출을 하고 있어요. 그 KPX라고 그러죠. 네네. 자본 비용은 아시다시피 강가상각을 때립니다. 아마 제 생각엔 내년에 아마 우리 뉴스의 화두가 될 소위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네네. 뉴스는 얼마 정도 비용을 때렸대더라. 그런 순이익 증가율이 줄어들겠죠. 뭐 제가 어려운 얘기 같겠지만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투자를 많이 한 만큼 미래에 분명히 승자가 여기서 나오겠지만 승자가 아닌 기업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AI에 대한 투자가 급증한 것에 대한 부담감이 내년쯤에는 이 빅테크 업체들이 꽤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게 우리 대표님의 전망이시군요. 이제 28일 날 엔비디아가 실제로 2분기 실적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그러면 저희 투자자들은 어떤 수치를 가장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계속 숫자가 좋을 겁니다. 네. 근데 그만큼 걔네가 엔비디아가 마진을 확보할 정도의 그러한 소위 마진을 유지할 거냐, 네. 소위 그 돈을 많이 남길 거냐 고민이 생기고요. 사실 엔비디아 자체 실적도 중요하지만 엔비디아의 칩을 쓰는 기업들이 어떤 액션을 취할 거냐, 그게 매우 중요한데 아까 강조드렸지만은 네. 이제 두 가지 리스크인 거죠. 엔비디아의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너무나 가시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장은 이익 창출 기회가 적지만 그래도 벗어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의 움직임들이 표면상에서 좀 더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엔비디아 급락 나올 때 뭐 엔비디아 여러 가지 노이즈, 소음이 꼈던 이유가 네. 사실 밑에 깔린 생각은 결국 이 비용을 좀 줄여야겠다는 기업들의 생각들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게 앞으로의 주가를 흐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변수로 한번 넓혀서 생각을 네. 해보면 올 하반기에는 이제 미국 대선을 굉장히 민감하게 그렇죠. 늘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뭐 해리스 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싸움인데 네. 이거는 누가 됐을 때 우리 증시에 좀 유리하다고 보세요? 저번 이건 더 전문가실 것 같은데 뭐 트럼프가 되면 관세를 어떻게 하고 법인세를 낮추기가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네. 저도 뭐 기사 읽고서 이해하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누가 되든지 간에 최근에 부각되는 게 부통령들이거든요. 네. 카말라 해리스도 그렇고 사실 도널드 트럼프도 그렇고 누구도 선거 유세 과정에서 재정 적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희한한 게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수익률이 네. 나오고 있는 게 금이에요.
금이 역사적 고가를 넘어서 지금 온스당 한 2,500달러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금은 알다시피 달러에 대한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지면 원화가 강해진다가 아니라 금이 강해지는 거죠. 근데 달러가 왜 강해지지 않는 거죠? 엔케리 청산도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배경을 보면 결국 미국의 국가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번 선거에서 네. 11월 선거만 집중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선거가 끝난 뒤에 대한 고민이 투자자들은 시작해야 된다 보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미국이 이렇게 11월 대선이 끝나자마자 부채 한도 유예 협상이 1월에 있잖아요. 네. 1월에 왔을 때 과연 이거에 대해서 진통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 이번에? 어쩌면 시장이 이번에 발작적인 어떤 그 변동성이 나왔던 배경 중에 하나, 막 매크로한 이슈를 찾자면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미국이 국가 부채가 35조 달러? 네. 이게 우리나라 숫자로 하면요 다 감이 안 오시는데 5경이에요, 5경. 5경. 그러니까 이 부채를 과연 네. 어떻게 녹여낼 거냐 미국이. 미국이니까 가능한 숫자이긴 한데. 그래서 다 네. 얘기를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가 지난 몇 년간의 부채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돈도 많이 풀었지만 최근에 미국 증시 좋았던 건 IRA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네. 기업한테 돈을 퍼줬잖아요.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비용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의 발작이 엔캐리 트레이드다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밑에 깔린 거는 달러가 불안하다는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올 하반기라든지 내년 초까지 약간의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할 만한 이슈들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사실 네. 자산 투자나 금융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저번처럼 뭐 하루에 10%씩 빠지는 그러한 급락은 네. 엔캐리 청산 과정에 나온 거니까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락의 이유가 없었다. 하락의 근거는 사라졌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경기에 대한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 달러에 대한 불안감 여러 가지를 겹쳐서 어쩌면 그것들이 하나의 모래산이 탁 무너지듯이 네. 한번 이번에 작용이 왔던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연준이 9월 달에 금리를 조금 큰 폭으로 내려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이전에 내렸어야 되는데 못 내렸으니까 네. 한 두 단계 내려라. 0.5%포인트 내려라. 그게 시장이 바라는 바다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근데 이번 시장이 어땠죠? 우리 금리를 갖다가 강하게 내린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결국 유동성을 금리를 유동성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네. 경기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금리를 경기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다음 주에 잭슨 미팅도 있지만 파월이 금리 인하 시사를 하겠죠. 근데 9월 가서 정말 빅컷이 나오고 뭐 정말 연달아서 계속해서 100bp 이상으로 내리는 국면이 온다면 시장은 의심할 겁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구나. 이거 진짜 리세션이구나. 네. 그리고 오히려 저는 뭐 경기 얘기를 연준이 언급할 수 없어요. 9월 FOMC에서. 왜냐하면 연준은 한 번도 경기가 좀 안 좋아지기 전에 경기 안 좋다 얘기한 적 없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중요한 건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B컷이 나온다면 오히려 고민스럽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다음 주 8월 22일이 네. 한국의 금통이지 않습니까? 네. 한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내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미국 내리는 거 보고 결정해야 됩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을 주시는데 네. 내리고 싶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내수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내려야 되는데 이거 최근에 부동산이 또 움직이니까 네. 이거는 금통위원들이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동결을 할 것 같고 왜냐하면 가계부채 문제 여전히 부담스럽고 이런 상황을 소위 펀더멘탈 경기 문제에 앞서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의사는 계속 표명하겠죠. 내릴 네. 거다, 내려줄 거다. 사실 뭐 제가 정책 위반자는 아니지만 현재 내수 상황을 본다면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좀 다시 또 들썩이다 보니까 참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만 본다면 워낙 고금리에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인 건 맞는데 네. 부동산 시장이 지금 너무 뜨거운 내수가 붕괴됐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내 지표들, 뭐 GDP도 전망치도 다 낮췄잖아요. KDI부터. 네네. 그거 다 보십시오. 안에 들여다보면 내수가 거의 붕괴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어쨌든 간 나의 재산을 좀 이렇게 관리하고 뭐 전략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을 해 주십니까? 우리 대표님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난이도가 높을 때 열심히 문제를 풀려고 하면 오답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이 참 찾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문제풀이 과정을 줄여야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안 풀거나 그럼 틀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려서 주가가 많이 빠져서 우리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을 때가 오면 아니면 투자할 대상이 좀 싸져 있으면 시험 문제가 매우 쉬운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변동성이 막 커지고 있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난이도가 너무 높은 시험을 우리가 치러야 됩니다. 이럴 때는 좋은 방법은 문제를 안 푸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험을 안 치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투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윤지호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퀴즈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